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효신의 노래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 헬스 트레이너를 꿈꾸기도 했던 청년은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게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힘든 군 생활이었지만 후임의 실수에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어떤 임무든 묵묵히 열심히 수행했던 청년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 11시간 만에 하천 가장자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죽음은 현재 대한민국을 1년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에는 끊임없이 청년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그의 죽음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한 병사의 죽음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져 버렸을까요? 사건의 시작점은 이곳입니다. 2023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이 숨지고 실종됐던 경상북도 예천. 해병대 제1사단이 대민 지원 명령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청년이 속해 있는 곳이었죠. 대한민국 남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은 빡세기로 유명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 소속이었죠. 상황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한 날 밤, 중대 채팅방에는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는 지시사항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해병대에서 높은 사람,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3스타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을 2명 정도를 사단장이라고 부르는데 1사단장, 그리고 2사단장 이렇게 있거든요. 투스타입니다. 해병대 전체 그 군 병력이 한 27,000명 돼요. 그 중에 1사단장이 담당하는 병력이 한 1만 명 정도. 보통 군대를 병사로 갔다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단장은 뭐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복무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전역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경 대원들은 이어진 톡방 공지를 통해 앞으로 할 일이 실종자 수색 정찰이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최상병이 소속돼 있던 포병 부대 같은 경우는 수중 수색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부대입니다. 여기는 다 해병대라고 해서 누구나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포병대는 포를 쏘는 것이 임무인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물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너무 비가 많이 온 상태여서 사고 당일에 상류에서는 댐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파악한 중간 간부들은 간부 톡방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수색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챙겨온 장비는 장화, 공격 배낭, 정찰모, 갈퀴, 구명조끼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군인의 복장과 표정에 관한 사단장 지시사항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7월 18일 오전 8시경부터 임성근 사단장이 호우피해 복구 작전 현장에 나타나서 여단장 옆에 붙어 다니면서 현장 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적법한 지휘권이 없는 임성근 사단장이 와서 여단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질책을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나무라고 화를 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도로 정찰을 하고 있는 부대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수색해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닥달을 하고 지도를 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대대장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장과 중간 간부들은 대원들에게 상부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와중 대원들이 더 안전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상부의 복장 문제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대원들은 몸을 묶을 로프나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경 가장 멀리 나아가 있던 청년의 발밑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강한 물살에 대원 5명이 휩쓸렸습니다. 2명은 혼자 힘으로 겨우 빠져나왔고 2명은 간부들이 겨우 구조했지만 청년은 끝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해병대 내 수사단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어떠한 경위로 죽음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약 열흘 뒤인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며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이 이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됐죠. 전후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A라는 데서 B로 이동시키는 걸 이제 이첩이라 하잖아요. 옮길 이자를 써서. 이 이첩 같은 경우는 군대 내에서 사고가 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짬짬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인데 윤일병이 사망을 했는데 내무반에서 만두 먹다가 죽었다는 게 군대 내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과였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유족이 이의 제기를 하고 정확한 수사를 들어가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만두 먹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는 없잖아요. 확률적으로는. 결국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인데 군대 내에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법원법이라고 법이 개정됩니다. 재작년에. 군대 내에서 3대 사망사고, 그러니까 성범죄, 그리고 군 입대 전의 사건, 그리고 사망사고인데 사고사가 아니라 범죄로 인한, 이를테면 과실치사, 살인 이런 사고의 이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너네가 판단하지 마라. 너네끼리 축소 은폐한 경우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최상병 같은 경우는 당시에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이거는 군내의 3대 사고에 해당한다. 과실치사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모두 보고서를 결재했고 장관이 직접 조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하고 경찰에 이첩해 마무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고 3일 뒤인 8월 2일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갑자기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최혜병 수사 외압 논란의 시작입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라는 죄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군 역사에서 적용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며칠 만에 항명으로 이제 죄명이 바뀌거든요. 그 이유는 부하들까지 집단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바뀌어서 혼자 했으니까 집단이 빠지고 집단으로 안 했으니까 수괴가 필요 없고 혼자 했으니까 그냥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든 일단은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례적인 그런 중죄인의 이미지를 덮어 씌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좀 했었어요.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약 한 달 뒤 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알려집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 이 사건은 7월 31일부터 시작을 하죠. 7월 3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오전에 11시 50분쯤이에요.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02800 시작하는 이태원로 어디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그리고 브리핑이 취소돼요. 갑자기. 언론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취소됐을까?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흘러가는데 수요일 날 박정훈 대령이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이첩을 시키지 않으면 외압설이 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관행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갖다 줘요. 경북경찰청에서는 받았는데 그리고 국방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바로 다시 갖고 가요. 갑자기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영장을 친 거죠. 일종의 구속영장을.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 바로 항명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이후 사망사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는 원래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본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은 이후 꼬박 1년 동안
2023년 7월 31일에서 8월 2일 3일 동안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좀 포인트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8월 2일이죠. 이첩시키는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번의 전화를 해요. 개인 폰으로. 대선 때부터 사용했던. 그게 나중에 이제 박정훈 대령 쪽에서 이날 통화 기록을 좀 보고 싶다. 이거는 봐야 풀리는 퍼즐이다 했더니 군사법원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통신기록 조회했더니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김기한 사령과 똑같아요. 안보실과 단 한 차례 통화했다. 16차례 통화를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통화 기록이 나타나면 그 통화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궁색하죠. 통화 기록이 결국 나타난 시점은 몇 달 안 됐어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의 실체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이게 이 사건의 실체이고 본질이다. 장관이 전날 승인했는데 다음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처에서 전화를 받고. 이유가 뭐든 간에 anyway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여야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특별검사 임명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 사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전체 수사기관의 대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특별검사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사람이 특정한 기관을 잡아서 수사를 한다. 대표적인 특검이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으로 탄생한 스타검사 아닙니까? 이 특검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올해 3월 4일입니다. 2023년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이 퇴임을 하고 갑자기 3월 4일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요. 이종섭 전 장관은 이 최상병 사건 때문에 핵심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였어요. 갑자기 호주로 가게 되면 여러 번 불러서 대길신문이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호주에서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3월 4일 임명되고 나서 급박하게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장에 바로 찾아가 봤어요. 근데 미리 한 5시간 전에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 거기 면세점 칸에 어딘가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들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 여론도 더 커졌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어떤 이해관계나 권력이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힘이 약한 사람에게 개입을 한 게 되거든요.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쭉쭉쭉 타고 올라가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탄핵 사유가 되니 안 되니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 그 전에 최소한 대통령실이 이게 개입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흔들었다 그러면 특별검사로밖에 풀 수 없는 수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지금 1년 가까이 전 국민이 매일매일 거의 최상병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최상병 사건이 1년 동안 수사를 해야 될 만큼 아주 복잡한 종류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무혐의로 불송치가 되었고, 임성근 사단장 밑으로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조장까지 모든 류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단장은 본인이 적법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와 직접적으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와 물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가장 현장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던 여단장의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매 순간 사단장이 있었던 겁니다. 대대장이 입수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전날까지는 입수 지시를 하지 않았던 대대장이 갑자기 왜 7월 19일에는 입수 지시를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최 해병의 부모가 외친 질문은 정쟁에 가려진 채 여전히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하였다가 수해 피해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급류 속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추모하고 기억하고 애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사건에 더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여기서 발생하는 부당한 정황들에 이어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건 이건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국가가 너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력형 게이트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로 안 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징병제 국가에서 한 장병의 국가적 타살과 은폐. 누군가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전화가 와요. 브리핑을 앞두고 그 전화를 받은 장관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모든 사건을 갈아엎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던 실무 담당자는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당사자들은 폰을 바꾸고 있고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나와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첩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개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뭔가가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그 밑에 단추들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조금 사안이 달라졌어요. 제왕적 권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까지 권력을 우리가 남용을 방지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다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